철학의 새 출발 맞아 데카르트는 진리를 물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확고한 인식의 토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진리가 있다 해도 그걸 진리로 인식할 수 있어야만 의미가 있을 게 아닌가. 지반이 약한 땅에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어봤자 사상 누각이듯이 그 인식의 토대는 아주 튼튼해야 했다. 게다가 절대적으로 확실해야 했다.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을까? 신을 배제하고서 절대성을 언급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일까? 그런데 데카르트가 생각한 방법은 절대적이라는 거창한 구호에 걸맞지 않게 단순했다. 하긴 단순한 것만큼 확실한 게 또 어디 있을까? 그는 일단 모든 것을 의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확실하다고 알려진 것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회의하고 또 회의한 후 최종적으로 남는 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것이 아닐까?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도전 골든벨이 모토는 옳았다.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나였으니까. 맨 먼저 의심할 것은 감각이다. 일찍이 이오니아의 초기 철학자들이 철학적 탐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삼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라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만물이 궁극적 요소로 원지를 추구하지 않았던가? 아니, 그 이전에 미토스의 시대에도 길가메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영원불멸일 것을 찾고자 하지 않았던가? 눈에 보이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물에 잠긴 고든 지팡이는 구부러져 보이고 같은 파란색이라도 보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다. 그럼 귀로 듣는 건 어떠냐고? 청각도 우리를 속이는 건 마찬가지다. 모차르트를 즐겨 듣는 사람에게 시카고 블루스는 소음일 뿐이고 인간의 가청 주파수인 20에서 2만 헤르츠에 속하는 소리는 자연계에서 나는 모든 소리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감각은 오류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며 주관성을 피할 수 없다. 데카르트는 명상과 꿈을 오가며 감각적 현실을 회의했다. 30년 전쟁에 장교로 참전한 데카르트는 군대 시절부터 난롯가에서 명상에 잠긴 적이 많았는데 이 시기에 자기 철학의 절반을 완성했다고 한다. 그때까지의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철학적 명상에 침잠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전장에서 명상록을 쓴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기분이 그렇지 않았을까? 하지만 데카르트의 명상은 스토아 철학 정도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가장 큰 철학적 변화를 낳았다. 지금 내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난롯가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것도 감각적 경험이 이상 의심이 대상이 된다. 실은 속옷만 입고 잠든 상태에서 꿈으로 꾼 장면이 아닐까? 실제로 데카르트는 난롯가에서 자기 손을 들여다보는 것을 틀림없는 사실로 믿었다가 나중에 깨어보니 꿈이었더라는 경험을 한 적도 있었다. 내가 나비의 꿈을 꾸는 건지 나비가 내 꿈을 꾸는 건지 모르겠다는 건 장자의 호전몽만이 아니었다. 꿈에서 보는 사물이 반드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뿔 달린 말이나 네 발 달린 독수리도 꿈에서는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의 감각이나 꿈속의 감각이나 마음의 상태란 점은 공통적이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꿈이고 어느 것이 현실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을까? 감각은 결코 완전한 지식을 줄 수 없다.
감각이야 귀납적 속성을 완전히 떨칠 수 없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연역적인 지식은 어떨까? 이를테면 5 더하기 7은 10이라는 산수의 지식, 사각형의 변이 4개라는 기하학의 지식은 감각과 무관하므로 확실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꿈에서도 그 지식은 불변이 아닐까? 데카르트는 원래 수학자 출신이니까 수학적인 이해는 더욱 신뢰할 만한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수학은 인간이 고안한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진리 인식의 도구이며 다른 모든 도구의 근본이다. 그러나 이런 수학의 지식조차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카르트는 악마의 존재를 가정한다. 오로지 인간을 속이고 골려주는 데만 관심이 있는 악마가 있다고 하자. 그런 악마라면 고도의 속임수를 통해 인간에게 수학적 지식을 참이라고 믿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데카르트가 별로 악하지도 않은 악마의 존재까지 가정하면서 회의를 극한으로 몰고 간 이유는 바로 절대적인 삶을 찾기 위해서다. 무릇 절대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려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회의를 다 해봐야 할 테니까. 자, 이제 그의 회의는 종착역에 이르렀다. 그럼 뭐가 남았을까? 그 철두철미한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누락된 것, 궁극적으로 회의할 수 없는 것은 뭘까? 시각, 청각 등의 감각, 나아가 수학의 연역적 논리마저 진리를 담보할 수 없다면 남는 건 오로지 하나뿐이다. 이 세상 모든 사물을 자를 수 있는 예리하고 강한 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 칼로도 자를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칼 자체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회의할 수 있다 해도 단 하나 회의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회의하는 나 자신이다. 모든 감각이 착각이요. 모든 논리가 오류라 해도 그 착각과 오류를 경험하는 나의 존재만큼은 확실하다. 나의 존재가 없다면 감각, 연역, 회의, 오류, 착각이 모두 불가능하다. 모든 것을 회의하자 과연 확실한 게 남았다. 이런 데카르트의 추론을 방법적 회의라고 부르는데 그의 최종 결론은 이렇다. 모든 것을 다 의심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이 진리만은 더없이 확실한 것이므로 나는 이것을 철학의 제1원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